자, 이번 6강에서는 생활 지도와 공동체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학급 운영에 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빙산의 일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는 빙산, 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잘못이고 실수다 이런 걸로 치면 사실 우리는 이걸 이 행위를 비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망치를 들이대죠. 저기 있는 걸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위를 때리면 때릴수록 밑에의 그 빙산의 본체가 커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바로 이 수치심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체가 수치심이다. 이게 커지고 있다. 이게 자, 어떤 의미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요.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순간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가장 혼이 나야 될 때 거꾸로 아이들은 가장 위로와 이해가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이 둘은 항상 빗나가게 되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너 잘못했다. 야단을 맞고 그래야 아이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아이들은 가장 불안하고 겁나고 큰일 났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났다는 경험만 남지 사실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잘 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응보적 비난을 많이 듣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그거 들으면서 그 혼나면서 뭘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면요. 무슨 중요한 레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즉흥적인 반응은 되게 짜증났었다, 억울했었다, 불안했었다, 창피했었다. 나 왜 나한테만 그러냐. 여긴 안 썼지만 너나 잘해라. 이런 식의 반발감 같은 게 직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응보적 비난은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쉽게 만들죠. 그리고 이 불만은 나중에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는데 화풀이 대상이 주로 누가 되냐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쪽으로 화풀이가 가든지 아니면 어머니처럼 자기 말을 무조건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화풀이가 또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소극적 저항 형태로 부딪히고 반발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엔 이게 굉장히 큰 분노와 공격성을 갖고 나가니까 교권 침해 사건이나 부모님한테 갑자기 대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끔 만나보면 얘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바뀌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연쇄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죄책감을 줄 것이냐 수치심을 줄 것이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애들을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이 영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죄책감은 뭐냐?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거죠. 근데 수치심은 뭐냐? 존재를 비난하는 것으로 사실은 귀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꿔라고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아이들은 다른 쪽에 오히려 꽂혀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이가 청소를 안 하고 방이 더러워요. 그러면 너는 좀 청소 좀 해라. 그지같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청소 좀 해라.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맨날 지각을 하니까 너는 허구한 날 지각만 하냐? 일찍 좀 와라.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어른들이 하려고 하는 핵심적 단어들은요. 문장에 다 뒤에가 있어요. 청소해라. 지각하지 마라. 일찍 와라. 근데 아이들은 그 말에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꽂히냐? 왜 맨날이라고 그러세요? 왜 제가 거지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항상, 늘, 너는 왜? 이런 말들 애들은 꽂히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존재를 공격하는 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말에 아이들은 더 즉각적 반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비난받는 느낄 때 사람은 다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거 참 잘 다뤄야 되는 영역인데 나탈슨이라는 심리학자가 92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자극되면요. 모든 사람은 이런 4가지의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거예요. 자, 수치심의 자극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영역이 어디냐?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세요. 잘못했다 그러면 눈 탁 깔고 말 안 합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말에 회 안 해. 막 이렇게 우리가 따지게 되죠. 이게 뭐예요? 도망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고 부인하고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 학교라는 데 오고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애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반응을 하냐. 뭐 이렇게 눈 감고 침묵하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 아예 수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거부하고 자기 합리화시키죠. 선생님 봤어요? 안 했다니까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거들이 되고 막 노를 해도 안 했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보면 수치심의 자극이 부정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뭐냐. 이 수치심의 자극이 이 폭력성을 동반하고 나올 때입니다. 이 공격성은 두 가지인데요.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요. 평소에 생활을 잘한다거나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겪는 그 수치심의 자극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제가 보기에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걸 많이 써요. 언니는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어쩌냐. 뭐 엄치나 이런 거 다 있죠. 학교도 뭐예요? 서열화시키고 성적 순으로 하고 뭐 대학을 어디가 많이 가 서로 경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의식이 결국 뭐예요? 자신에 대한 공격성으로 남아가지고 자기 비하나 뭐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 이런 걸로도 막 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누구냐? 바로 눈에 띄는 문제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예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쓰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로 찍힌 아이들인데 얘네는 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고 누가 그래서 그렇고 엄마가 그래서 그렇고 전부 다 상대를 비난하고 외부가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달고 다른. 자, 수치심의 자극이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잘못을 하면 지적하고 바꾸는 게 교육이고 그게 생활지도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수치심이 자극돼갖고 이게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그림에 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옛날에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요.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 돌리면서 소금 받아와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방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요즘 애들 오줌 쌌을 때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 그 부모님들 아동학대로 구속되겠죠. 애들은 뭐 유서 쓰고 아파트 올라가서 엄마가 날 죽이려 그런다 막 그럴 거예요. 옛날에 이게 작동됐던 훈육 방식인데 지금은 작동이 되지 못합니다. 뭐가 달랐느냐? 바로 이 친구들이 돌고 있는 그 마을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이 달랐죠. 무슨 얘기냐? 안전한 공동체와 관계성이 전제됐을 때는요. 수치심도 교육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이 매를 들었냐 안 들었냐, 뭐 심한 말을 했냐 안 했냐, 뭐 어떻게 애들을 접근했느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들과 선생님, 학생과 선생님이 어떤 관계성으로 학급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학급이 어떤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전하고 관계가 탄탄했다면 사실은 수치심의 자극도 교육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애들 많이 때렸는데 걔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고맙다고 늘 찾아온 애들은 걔네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냐? 내가 잘못된 생활지도 한 거냐? 응보적이 다 나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매를 들고 애들을 그렇게 체벌했을 때도 걔네가 나중에 고맙다고 찾아오는 이유는요. 그 당시 선생님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나 마을에서 차지하고 있던 관계가 다릅니다. 선생님이 매를 때렸더니 애들이 좋아 이런 게 아니죠. 선생님이 그 매를 들 때는 아이들하고 관계성이 훨씬 지금보다 친밀했기 때문에 그 매도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도 했을 거예요. 그땐 부모들도 뭐라 했냐? 우리 애 때려서 사람 만들어달라 이렇게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 믿고 교육을 맡겼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애 왜 그렇게 하냐고 선생님을 끌고 법원으로 가는 시절이 아니죠. 모든 교육은 관계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디냐? 바로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드냐? 그 과목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그냥 수업 잘하는 교사, 그게 결국 사람들을 바뀌었느냐? 선생님도 기억하시면
나의 삶을 변화시킨 참 스승은요, 저한테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너무 잘 가르쳤던 그 쪽지기 같은 분들입니다가 아니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좀 방황할 때 나를 믿고 나를 잘 끌어줬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줬던 그분들을 참 스승으로 기억하지, 무슨 기능적 교사를 우리가 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요, 관계성에 기초할 때 가장 큰 효과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급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하고 처음 만남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 방법을 찾아가야지, 뭐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애들한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말 잘 들어,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어떤 선생님한테는 작동하고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선생님한테 안 돼버리면 선생님들은 계속 더 효과적인 거 없나 찾아대요. 관계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선생님 나름대로 다 방법이 다를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관계성에 기초한 교육이 우리 지금 공동체성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하고 지낼 때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고 전제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그럼 어떻게 실천해 가는 것이 좋은가, 실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